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아침 잘 여셨는지요?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아침에도 꽤나 추웠죠. 내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고 당분간 큰 추위는 없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 추가됐습니다. 사흘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효가 90% 이상이란 중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문제가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돼서 코로나19 종식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준비되어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고요. 이어서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제처와 함께 생활 속 각종 분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부는 재무백과사전 준비됐는데요. 얼마 전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죠. 부동산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 주택 보유자의 세금 어떻게 달라질까요?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웨스트라이프의 업타운 걸 전해드리면서 출발합니다.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10년 동안 임대한 다음 입주민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입주민들을 청약통장을 사용해 10년간 임대 거주를 하게 되고 그 기간 동안은 재당첨도 제한됩니다. 자, 그런데 분양 전환 시기를 맞은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 소송을 내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사정인지 자세한 내용 경기도 의회 임재철 의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많이 바쁘시죠?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지금 이제 그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잠깐 이제 감사 중에 잠깐 나와서 지금 통화하는 중입니다. 예,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네네. 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최근 지분형 적립주택 이야기가 나오면서 몇 번 함께 좀 살펴보긴 했었는데 정확히 어떤 제도입니까? 예, 그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이제 그 2004년도에 참여정부 당시에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주택 자금을 마련할 기간을 부여한 뒤에 예. 분양 전환해서 서민들의 이제 내 집 마련을 도우려는 취지로 이제 도입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입주민들은 10년 동안 그 임대료를 납부를 하고 이제 거주한 후에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이제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LH뿐만이 아니라 이제 민간 건설사들도 이제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공급받아서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예. 예, 2006년에 이제 최초로 이제 판교 신도시에 민간 4개 건설사를 포함해서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예. 민간 기업이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택지를 공급받고 또 공적 지원을 받아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어진 아파트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민간 건설사들은 그 조성원가의 65% 내지 이제 85% 수준으로 이제 토지를 공급받았고요. 예. 이제 공공택지 중에서 이제 장기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확대를 해서 이제 택지 확보에 이제 어려움도 해소를 해줬고, 예. 이제 국민주택 기금을 저리로 활용하게 이제 해주면서 이제 더 많은 기회를 이제 민간 기업에게 이제 부여를 해서 지어진 아파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름 그대로 공공임대주택이면 뭐 가격 저렴하지만 10년간 임대료도 낸 거죠? 네, 당연히 된 거고요. 예. 물론 이제 그 표준 임대료라고 해서 이제 공급자가 이제 일정 정도 제한을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표준 임대료라는 게 이제 그 수선 유지비라든지 화재 보험료, 그다음에 이제 강가상각비, 거기다 이제 재산세까지 감안해서 이제 책정된 금액이라서, 예. 이제 5년 공공임대 아파트보다는 이제 좀 더 많은 임대료를 이제 부담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 당초 분양 시에 이제 표준 건축비 이제 상당 부분을 이제 그 임대보증금으로 건설사에다 이미 지급을 했는데, 예. 또 적지 않은 임대료 내고 살았다가 이제 분양 전환으로 이제 비싸게 이제 분양을 받아야 된다니 이제 좀 더 억울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건설사와 또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어떻게 보면 윈윈 이런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시작 시기가 2006년이면 10년간의 임대 기간이 끝나고 분양 전환 시기를 맞이한 곳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공공임대주택 최초 입주자 공고가 2006년이고요. 예. 입주가 이제 이루어진 시기는 이제 2008년이기 때문에 지금 속속 이제 전환 시기에 이제 도래하고 있습니다. 예. 2016년까지 봤을 때는 이제 조기 분양되는 세대들도 있어서 한 5,630세대가 이제 분양 전환이 이제 누적적으로 됐고요. 예. 올해 이제 판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분양 전환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일부 단지의 경우에는 이제 95%까지 전환된 단지도 있는데, 예. 제 지역구에 이제 보틀 3단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단지는 아직 분양 전환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형편입니다. 예. 10년 공공임대주택이 경기도 내에 분양 전환 시기를 맞은 곳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이제 통계청 자료인데요. 예. 전국에 한 20만 세대 정도가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지역구가 있는 이제 판교와 이제 화성, 파주, 호매실, 광교 등의 이제 전환 대상 주택들이 있는데, 예. 현재 지금 분양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세대는 이제 7천 세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분양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예,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이제 분양 전환 가격을 이제 법에서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이제 정하고 있어서요. 예. 이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이제 비례해서 이제 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 전국적으로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지만 이제 특히 경기 지역이 많이 올랐고, 또 이제 경기 지역 내에서 신도시 지역은 이제 거의 이제 폭등이라고 할 만큼 이제 오른 상황이라서, 예. 입주민들이 이제 올라버린 주택 가격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행정소송과 건설사를 상대로 지금 민사소송도 현재 제기가 됐죠? 예. 제가 알기로 이제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5분 발언 통해서도 분양전환가 신청 기준 변경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좀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제 5분 발언 이전에도 예. 이제 이미 참여정부 후반에 설계되긴 했지만 10년 동안 이제 충분히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예견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경에 대해서는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던 사안인데, 예. 이제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이제 작년 이제 5분 발언 즈음에 이제 지난 이제 20대 국회에서 김병관 국회의원 등이 이제 공동 발의를 해서, 예. 이제 5년 공공임대주택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해 달라는 이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예. 당시에 이제 국회가 계속 이제 공전되는 과정에서 이제 소위도 제대로 소위에서 제대로 다뤄보지도 못하고, 이제 국회에서 이제 자동 폐기된 상황이고요. 21대에는 이제 야당 의원인 이제 박진 의원께서 같은 내용 법안을 이제 지난 6월에 제출을 했는데, 예. 현재 이제 국토위에서 이제 어떻게 다뤄질지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년간 무주택을 또 유지해야 하고요. 다른 곳에 청약도 또 이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만약 살던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10년의 시간을 잃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청약통장 같은 경우도 기간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주민들은 사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임대료도 내야 되고, 예. 또 분양대금도 마련해야 되고 하니까 정말 허리띠 졸라가면서 이제 살고 있었고, 예. 아이 낳아서 이제 기르면서 이제 아이들의 고향이잖아요, 이제. 예. 이분들이 이제 저희들 만나면은 정말 눈물로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장애인 가족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 가격을 부담하느니 차라리 예. 아이 안고 뛰어내리고 싶다라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다니고 있는데 자기 친구들과 함께 이제 고등학교까지 같이 졸업을 하고 싶다,
졸업하게 해주고 싶다는 이제 부모님들도 계셔서 예. 같은 부모 심정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현실은 큰 폭으로 오른 그 공공임대주택 구입비 마련에 많은 분들이 좀 곤란해하고 계시고 주민분들이 네네. 또 취득세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분양전환가보다는 이제 그 관심이 좀 없는 편이시긴 하셨는데 예.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더 그 억울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이제 그 취득세 감면에 대한 얘기인데 그 지난 이제 7월에 그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예. 거기서 이제 지방세 특례 제한법도 이제 좀 개정을 했습니다. 이제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소득이 뭐 7천만 원 이하이거나 하면 이제 취득세를 100% 또는 이제 50% 감면하는 내용인데 예. 문제는 이게 가격 기준이 이제 수도권 기준으로 주택 가격이 4억 이하여야지만 이제 해당이 되거든요. 4억 근데 이하가 수도권에 있습니까? 예. 네네. 예, 그러다 말씀하시죠. 보니까 이제 그 수도권 내에 그 분양 전환 대상 주택들은 대부분이 다 이제 4억이 넘어가는 그렇죠. 겁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분양 전환, 그러니까 취득세는 이제 현금으로 또 바로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인데 좀 부담이 너무 크다, 부당하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좀 완화를 적용하자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예, 최근에 또 5분 발언하셨고 네네네. 그러면 금액으로 보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구간별로 취득세율이 다릅니다. 이제 예. 뭐 그 주택 가격이 뭐 6억까지 그리고 6억에서 9억까지 이제 주택 그 취득세율이 다른데요. 예. 예를 들면 이제 6억인 경우에 주택의 취득세율이 약 한 660만 원 이제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해서요. 예. 그런데 이제 9억일 때는 이게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제가 그 취득세 감면 조례안 이제 제출하면서 이제 비용 추계도 한번 봤는데 우리가 이제 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50% 감면을 하더라도 1년에 한 49억 정도, 향후 5년간 한 247억 정도의 이제 세입이 감소하게 되더라고요, 경기도가요. 예. 그런데 이제 경기도에서 만 4년간 이제 판교를 포함한 그 산업단지에 감면해준 취득세가 한 3,980억 원 됩니다. 그러니까 건수는 6,600건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아, 산업단지에 그러니까, 감면해준 부동산 취득세가요? 네네네. 예. 근데 거기에 비하면 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고, 이제 감면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그보다 그 몇 배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건데, 이제 당연히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인 겁니다. 아무래도 경기도 입장에서는 뭐 조세 형평성도 그렇고 재정 부담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일단 재정 부담을 얘기를 하지만 이제 제 주장으로는 재정 부담 크지 않은 거다. 그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것이 이제 부유한 기업들에게는 이 정도로 감면을 해주는데 정말 예. 생계를 위해서 이제 집을 한 채 그 어렵게 마련해야 되는 상황에서 집값이 올라가 버렸는데 취득세까지 이렇게 더 받는 것이 과연 조세 형평성에 맞는 것이냐, 그렇죠.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생겨난 문제 같은데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을 거란 예상을 못했습니까? 원래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이제 5년에서 10년으로 이제 전환한 취지가요. 예. 이 공공임대주택이 주변에 있으면 그만큼 인근의 집값도 억제될 것이고 하니까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보급을 해서 뭐 주택가격도 억제하고 예. 그런 효과를 통하면 뭐 그렇게 이제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겠죠, 당초에는요. 예. 그런데 이제 뭐 그 부분은 이제 정책적인 판단의 실패라고 생각을 뭐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일부 지역의 문제지만 그 분양 전환 시기를 맞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점점 늘어나면 우리 사회 전체의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좀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10년 임대주택이 이제 분양 전환 시점 도래할수록 분양 전환 가격 제도 개선 요구는 이제 요구하시는 분들은 더 많아질 테겠죠. 예. 많아지겠죠. 그리고 또 이전에도 이제 집회도 많았고 뭐 소송도 지금 잇따르고 있고요. 예. 이제 이 일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국회 몫이 또 있고 또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취득세 감면 문제는 또 이제 지방의회가 또 할 수 있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또 당연히 예. 이제 지방세가 하니까요. 그래서 저로서는 이제 분양 전환 가격 산정 문제에 대한 산정 문제 개선에 대한 문제는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제 주민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 나갈 생각이고요. 예. 지금 제가 5분 발언 이전에 그 지방세 감면조례를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해서 상임위 이제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주민들께서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계신데요. 이 부분은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 문제하고는 이제 별개의 노력 중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양전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든 간 예. 이 취득세 감면은 해줘야 된다는 취지니까요. 끝까지 예. 입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행정감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행정감사에서 가장 신경 써서 좀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저희는 이제 교육기획위원회 이제 소속이니까요. 예. 아이들이 행복한 이제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저의 첫 번째 목표라서. 예. 아이들의 시설 개선이라든가, 요즘에 특히 이제 코로나라든가,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들이 높으시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 제 중점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해서 취득세 감면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대적으로 도민들이 취득세 감면에는 좀 관심이 덜하다라고 하셨거든요. 네네네. 혹시 도민들은 어떤 입장을 좀 견지하고 이 문제 바라봐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도민들을 위해서. 도민들께서, 그러니까 조세 형평성이라고 하는 게, 본인이 얻는 이익에 대한 대가로서 이제 부담하는 세금도 있지만, 예.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도 또 조세의 공평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서민들에 대해서 조세 감면해 주는 데 있어서 정부나 그리고 이제 지자체나 또 우리 이 공공임대주택에 살지 않은 다른 분들도 좀 넓은 아량으로 좀 이해를 좀 해주십사는 그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취약계층의 거주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임재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에 안 보는 생활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법제처 김유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먼저 쇼핑과 관련된 오늘의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인터넷으로 물건을 자주 구매했었는데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하고 구매했습니다. 구입한 옷이 집으로 도착해서 기쁜 마음으로 포장을 뜯어 옷을 착용해 봤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옷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자, 그래서 다음날 인터넷 쇼핑몰에 반품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이미 포장을 뜯어 훼손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없이 반품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이거 반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코로나19로 인터넷 쇼핑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됐는데 이번 사례는 알아두면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나운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반품을 받을 수 없다. 예. 2번, 반품을 받을 수 있다. 고민되네요. 제 경험을 좀 돌이켜보면 2번, 이 반품 받을 수 있다인데 이 인터넷 쇼핑몰에 반품 사유 남기는 그 선택지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 고객 변심이라는 항목을 제가 본 것 같거든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네, 2주 연속 맞췄네요. 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예. 그 단순 변심의 경우에도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 기간인 7일 이내에 자유롭게 반품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반품 시에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되고요. 택배 비용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인터넷 쇼핑과 같이 계약 체결보다 재화를 공급받는 날이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된다. 예. 예.
그리고 오늘 살펴본 사례와 같이 이미 포장을 뜯은 경우에도 예.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서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라면 기간 내에 반품이 가능합니다. 예. 이런 반품 요청을 받은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참 유용한 정보인데 궁금한 게 혹시 이 옷 같은 것을 입어보고 조금 옷이 훼손되거나 할 경우에도 이게 반품이 가능할까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청취자분들께서도 좀 짐작을 하고 계시겠지만 예. 그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제 재화 등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거나 좀 훼손되거나 예. 아니면 소비자가 사용해서 또는 일부 또는 소비해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반품 및 환불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조금 헷갈리는 게 이게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거나 훼손된 경우는 당연히 반품이 좀 안 되겠지만 네.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다 이렇게 좀 고민될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옷에 향수 냄새가 좀 뱄다거나 화장품이 좀 묻었다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사실상 그 옷을 뭐 되팔을 수 있는 정도의 그 가치 훼손이 아니라면 예. 반품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예. 이제 옷을 되팔 수 없을 만큼의 이제 훼손이 됐다고 하면 이제 반품이나 이제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추가적으로 이제 상품이 광고의 내용과 아예 다르거나 예. 이런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서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예.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환 반품 등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반품할 수 있는 내용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법제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일찍 찾아온 초겨울 추위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아침도 기온이 꽤 떨어졌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 기온 3.5도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밑돌았고요. 지금도 서울 기온이 7.6도에 머물고 있어서 찬바람이 불며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아 무척 쌀쌀합니다. 다행히 낮에는 서울 기온이 12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들으시고 11시에 돌아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100명입니다. 네,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부터 전해드립니다. 100명인데요. 기온이 낮아지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일상 공간을 고리로 한 집단 발병이 확산하면서 충남 천안과 아산에 이어서 강원도 원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올렸고요. 해외 유입 환자도 2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도 지금의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1.5단계 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환자 발생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성명과 성별, 나이, 주소 등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1,000만 원입니다. 오늘부터 어카운트 인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 예금을 조회하고 1,000만 원 이하인 휴면 예금은 지급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 인포는 금융권에 흩어져 있는 고객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장기 미사용 소액 계좌는 해지해 잔고를 찾을 수 있는 것을 돕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그동안 어카운트 인포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 예금은 조회할 수 없어서 사용자가 진흥원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자, 그럼 방법 살펴드립니다. 먼저 조회 방법인데요. 앱스토어 등에서 어카운트 인포를 검색해 앱을 설치한 후에 본인 확인을 거쳐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 예금을 조회하면 됩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조회를 해보시고 휴면 예금이 있으면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인 휴면 예금에 대해 본인 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고요. 10분 내로 지급됩니다. 다만 휴면 예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휴면 예금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면예금은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자기압 수표, 보험금 등을 말하며 항목별로 정해진 소멸시효 기간 전에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됩니다. 확인해보시고 알뜰하게 챙겨가시면 좋겠네요. 세 번째 숫자는 70%입니다. 택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면 배송 지원이나 택배비 일부 인상 등에 국민 다수가 동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국민 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1,628명의 의견을 받은 결과 70% 이상이 이같이 답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먼저 택배 종사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 필요성에는 응답자의 95.9%가 동의했고 택배 분류 업무와 배송 업무를 분리하는 것에도 93.4%가 찬성했습니다. 또 이 같은 정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배송 지연을 감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7.2%가 택배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된다면 그럴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자, 이와 함께 택배비 일부 인상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3.9%는 택배 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 사용된다면 동의하겠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권익위는 설문조사를 종합하면 조금 늦거나 더 내더라도 안전이 우선이란 결론이 나온다며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 의견과 택배 종사자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11시에 만나는 슬기로운 백과사전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엔 재무 백과사전을 펼쳐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액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최근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요. 자, 도대체 부동산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자, 오늘 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 변동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은퇴 후 재무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더 궁금하다. 자, 뭐든 좋습니다.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지난번에 국세청 백문백답 살펴보다가 이번 시간에 나머지 살펴보기로 했는데 공시가격 현실화가 워낙 좀 뜨거운 이슈가 됐잖아요. 네. 뭐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것이다, 뭐 아니다 논란이 됐는데 먼저 좀 살펴보고 뒷부분에 국세청 백문백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액의 90%로 올리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2030년까지 좀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가격이고요. 예. 보통 시세보다 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예. 20년 기준으로 공동주택은 시세의 69%,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 수준인데요. 예.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걸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인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걸 한꺼번에 올려버리면 세금이 갑자기 커지게 되니까 그렇죠. 5년에서 1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예. 주택 유형별 그리고 가격대별로 현실화 기간이 다르게 설정됐는데 이게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공동주택인지 단독주택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같은 유형 내에서도 가격대별로 현재의 현실화율 평균이 예. 각각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은 현재 69% 수준이고 예. 단독주택은 53.6% 수준이니까 이걸 한꺼번에 맞추게 되면 공동주택에 비해서 단독주택의 현실화율 상승분이 너무 커지게 되죠. 그래서 공동주택은 30년까지 90%를 맞추고 단독주택은 35년까지 90%를 맞추겠다는 겁니다. 예. 같은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 중에서도 시세 15억 이상은 현재 현실화율이 75.3%로 높은 편이고요. 9억 미만은 68.1%로 차이가 나니까 15억 이상은 더 빨리, 9억 미만은 더 늦게 2030년이 되어서야 최종적으로 90%가 되도록 설정한 겁니다. 예. 아니, 그런데 그 90%를 현실화라고 하는데 이 100%가 돼야 현실화 아닙니까? 네, 뭐 원칙대로라면 맞습니다만 예. 뭐 그렇게 되면 좀 다소 과격한 상승이 될 거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시가격의 조사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 부분들을 감안해서
완충 장치를 10% 정도 둔 거고요. 가령 매년 1월 초에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게 되는데 당시 시세의 100%로 하게 될 경우에는 재산세 고지서는 그 해 하반기에 나오게 되니까 예. 연초를 기준으로 보다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가격은 떨어졌는데 재산세는 더 내라라는 식으로 불만이 커질 수도 있게 되고요. 뭐 저랑 오래 방송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좀 직설적인 타입이고 네. 뭐 전문가시니까 네. 지금 참 논란이 많아요. 이 현실화 네. 문제로. 정말 이게 세금 폭탄입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 폭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비싼 집값을 가지고 있으면 예. 그거에 맞는 보유세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납세 의무상 당연한 거고요. 예. 다만 과거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공시가격과 시세가 차이가 나왔던 것을 너무 단기간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고 예. 다만 이번에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관련해서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앞전에 그런 너무 급속도로 올리는 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기간을 좀 넉넉하게 뒀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이게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분들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집값 안정에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이전보다는 보유세 부담이 많이 증가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세액 공제라든지 혹은 금액이 좀 작은 것들은 재산세 감면 같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부담, 그러니까 매각을 해야 될 정도로 큰 부담을 느끼기는 어려울 거고요. 다만 이게 같은 내용이 다주택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파급력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지속적으로 뭐 다른 부분에도 세금을 올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격탄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양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아마도 1주택자에 비해서 적어도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충격이 더 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 이 고가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 얘기하는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이 반영할 때 낮게 산정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실제로 더 낮은데요.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구조나 평면이 표준화돼 있고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하고요. 같은 단지에서는 가격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사고 파는 거래도 많은 편이라서 가격 확인이 쉽고요. 근데 단독주택은 한번 거래되고 나서 같은 집이 다시 거래될 때까지는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에 똑같은 블록에 있다 하더라도 도로가 붙어 있는지 땅 모형은 어떤지에 따라서 단독주택은 가격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단독주택은 현실화율이 낮은 편이고요. 그중에서도 고가인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거래가 더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예. 자, 지금부터 가장 궁금한 부분 짚어볼 텐데 세금이 얼마나 오르냐 관심사거든요. 아직 뭐 정확히 시행된 내용은 아니라서 변수가 있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살펴주시죠. 네, 다소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시가 15억 원 정도인 강북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1주택자이실 때 내년에 약 250만 원 정도 보유세를 내게 되고요. 22년과 23년에는 330만 원, 460만 원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9년 무렵에는 이 금액이 1,000만 원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부담이 역시 크기는 하지만 1주택자는 가격 대비해서는 비중이 좀 그래도 낮은 편이고요. 근데 2029년에 1,000만 원이면 거의 4배. 그렇죠. 성수율로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1.5배씩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가 속도는 부담이 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이 기준 자체가 시세가 지금보다 더 오른다라고 한다면 더 크게, 더 빠르게 커질 수도 있습니다. 좀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4배 정도 이상이 올라가는데. 자, 뭐 영혼을 끌어모아서 뭐 집을 구매한다. 영끌. 한 채 구매한 서민들 생각하면 부담이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중저가 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네, 종부세 대상이 아닌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 그러니까 중저가 아파트라고 통상 부르는 것들의 경우에는 앞의 경우보다는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세금이 늘어나더라도,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빠르게 현실화되더라도 최대 130% 이상 늘어나지 않게 되고요. 공시가격이 그거보다 좀 더 낮은 6억 원 이하라면 10% 이상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가령 시세 6억 원에 공시가격이 한 3억 정도 되는
노원구의 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재산세는 약 45만 원이고 내년에는 49만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년에는 한 42만 원 정도를 내게 되니까 그렇게까지 큰 부담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감면이 끝나고 궁극적으로 90%가 되게 되는 2030년에는 이것도 116만 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예. 많이 오르는군요. 강남권의 고가주택은 어떻습니까? 뭐 시세 한 25억 원 정도 되는 고가주택, 그러니까 꽤 비싼 집이죠. 예. 이 경우에는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보유세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데요. 내년에 1,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22년, 23년에도 계속 늘어나서 25년도에는 약 3천만 원 정도를 내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시가 대비해서는 0.7% 수준이니까 뭐 이제 과하다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어렵겠고 다만 당사자들은 현금 흐름에 있어서는 역시 부담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이 고가주택의 경우는 낮춰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는데 공시가격 결정 정보 제대로 공개가 됩니까? 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거래 가격을 낮춰서 신고하는 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 대상이기도 하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걸 낮춰서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어느 정도 거래 시세라는 게 표준화되어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현실화율에 따라서 맞춰질 거라고 봅니다. 관건은 거래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각 단지별로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됐고 왜 이렇게 산정됐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가능한 한 충분히 많이 국민들에게 정부가 자세하게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계획이 나온 단계라서 앞으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던 국세청 백문백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취득세가 올해 이제 8월 12일부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같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이 8%, 3주택은 12%로 인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2배에서 한 3배 정도 오르는 겁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도 3주택은 8%, 4주택부터는 12%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으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고요. 다만 이사를 가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 즉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는 중과 대상은 아니니까 그 경우라면 괜찮겠습니다. 예. 이번에 좀 바뀐 내용이 많았던 게 바로 취득세 쪽인데 취득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택수를 계산할 때 기존 같으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 세대에 대한 구분을 따로 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가족 전체가 갖고 있는 집수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지만 취득세에서는 집이 몇 채든 그러니까 여러 채를 사더라도 금액에 따라서만 뭐 1에서 3%의 세율 똑같은 세율을 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취득세에 대해서도 세대에 대한 구분이 들어왔다라는 게 가장 좀 난해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집을 사는 사람이 갖고 있는 집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갖고 있는 집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취득세에서도 주택수를 계산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이때 기준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되어 있는 자녀 그러니까 이제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이제 몇 채의 집을 갖고 있느냐를 판단하는데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30세 이상 미만이면서 미혼인 자녀 중에서 만으로 18세는 이상 그러니까 18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녀라고 하더라도 이제 자녀가 만약에 월 70만 원 이상 소득을 가지고 있어 따로 독립해서 살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그 자녀의 집수가 부모의 집수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죠. 그러니까 가족일 경우에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생계를 따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시고 집을 구입하실 때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 취득세에서도 이제 주택수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니까 어떤 상황에서 사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예전에 양도세 같으면 분명히 이 부분 비슷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들을 했었는데 취득세는 전혀 신경을 쓰고 계시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는 세대를 기준으로 쭉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또 재무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1834번님, 이번 취득세법이 바뀌기 전인 7월 2일에 매수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잔금이 다음 달인데
그러면 저도 취득세를 좀 높게 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이제 다주택자로 취득을 하시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런데 취득세를 높게 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8월 12일부터 취득세를 높이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이 대책이 나왔던 게 7월 10일이었거든요. 그래서 7월 2일 날 계약을 하셨다면 이 경우에는 종전 규정대로 1에서 3%의 취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또 그게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분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되시는 상황이시라면 역시 종전에 낮은 세율로 낼 수 있습니다. 예. 0423번님,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사갈 계획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지만 정해진 기간에 팔고 갈 건데요. 언제까지 팔아야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가 있나요? 라고 하셨네요. 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조정대상 지역이고 일부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영통구, 장안구, 건성구는 조정대상 지역이고 팔달구는 비조정대상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팔달구로 이사를 가시는 경우라면 기존 집을 3년 안에 처분하시면 되고 나머지 3개의 구로 조정대상 지역인 구로 가실 때에는 1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하시면 됩니다. 예. 7039번님, 서울 마곡에 오피스텔 샀는데 아직 분양권 상태로 준공은 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임대를 놓을 계획인데 이 오피스텔도 그러면 주택에 따른 중과세로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라고 하셨네요. 네, 앞쪽에서 그 시간 관계상 이제 오피스텔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좀 못 드렸는데요. 예. 이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앞으로 집으로 임대를 놓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분양권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아직 그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즉 집인지 업무용인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때에는 강화된 법률에 의해서도 적용을 받지 않고 그냥 4.6% 예전대로 원래의 취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예. 8930번님께서는 주택의 취득세 계산할 때 오피스텔도 주택세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예. 이제 오피스텔은 집으로도 쓸 수 있고 업무용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중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오피스텔이 가지고 계시는 동안에 재산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나오다가 집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게 되면 구청에서 이제 주택분 재산세로 바꿔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오피스텔도 취득세에서도 집수에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모든 집이 그런 건 아니고 올해 8월 10일 이후에 새롭게 취득한 집이 새롭게 취득한 오피스텔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 고지가 나올 때만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1253번님, 지난해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아버님 명의의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저희 부부 명의의 집이 따로 있고요. 상속받은 집도 주택세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안 들어가는지 여기에 따라 이사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하셨네요. 네, 세법이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상속받고 5년, 그러니까 즉 돌아가신 날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수를 제외해 줍니다. 그러니까 5년 뒤부터는 거꾸로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되니까 상속주택도 그 전후로 만약에 이사를 가실 거라면 5년이 되기 전에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그때까지는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대신에 5년 넘어서 가게 될 경우 이렇게 맞물려서 가게 될 경우에는 그 시기를 좀 잘 맞추셔야 되겠죠. 그때 5년 넘은 다음부터는 상속주택이 집수에 포함이 되니까요. 그렇군요. 좀 확실히 세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좀 합법적인 것도 있네요. 합리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합리적인 거죠. 네. 자, 5596번님. 형제들끼리 공동 명의로 투자한 집과 임대 등록한 집이 있습니다. 이런 집들은 취득세 주택수에서 빠지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아까 이제 상속의 경우에는 집수에서 빠진다라고 말씀드렸고 상속을 통해서 통상은 이제 지분으로 형제분들끼리 나눠서 가지시는 경우에는 이제 소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빼주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속으로 받은 게 아니라 매매, 그러니까 같이 투자를 해서 뭐 형제분들하고 투자를 했든 아니면 지인 간에 투자를 하셨든 매매로 지분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혀 빼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집수에 무조건 포함이 되고 이 집들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역시 집수에서 빼주지 않고 무조건 다주택으로 보게 된다. 취득세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724번님, 강북에 10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공시가격 현실화가 되면 대략 얼마의 세금을 좀 내야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지금 한 80% 정도, 80만 원 정도에서 한 100여만 원 조금 안 되게 내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내년에는 이제 세부담 상한이 어떻게 걸리는지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최대치로 잡더라도 130%
시세가 한도이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한 80만 원 정도 냈다라면 80만 원에 130% 정도를 내년에 내시게 될 겁니다. 또 집값도 오르니까. 예, 그렇죠. 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030년에 90%까지 간다는 계획에서 약간 완화하겠다 이런 또 입장을 밝혔는데 90% 공시가격 현실화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죠. 이거는 지금 계획상 나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보합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 일시적으로는 중간에 좀 떨어지는 시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절에 따라서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치도 매년 단위로는 조금씩 조정은 될 거고요. 다만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언제까지 달성을 시킬 거냐, 그러니까 시기를 좀 늦출 수는 있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90% 목표대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여쭤보면 지금 다주택자 분들은 좀 처분을 하셔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의 경우는 케이스가 좀 다양하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가령 다 똑같은 다주택자이고 비슷한 규모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서 종부세 부분을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적어도 임대주택 기간으로 등록한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종부세로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유세가 공시가격이 빠르게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종부세 부담은 없으니까 재산세 부담만으로 쉽게 팔려고 하지는 않을 거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서 종부세 합산 배제를 못했거나 늦게 등록했거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뭐 수천만 원 이상 보유세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매각을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영원히 재가 될 때까지 괴롭힌다는 의미의 태움. 주로 간호사들 사이에 집단 괴롭힘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이 태움 때문에 지난 1월 한 간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이에 지난 5월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판정을 신청했는데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조문은 우리 병원 사람들은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였는데요. 부디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잠들길 바라봅니다. 엘튼 존의 캔들 인 더 빈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